안녕하세요. 코로나 한풀이 대잔치 클럽메드 여행사연 이벤트 사연을 소개할 저는 클매지기입니다. 장마의 한가운데서 마지막 사연 소개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13주차 사연 소개이고 마지막입니다. 아쉬우시죠? 지난 방송 이후에 마지막 한 주에는 역시 사연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왔고요. 사연 하나하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렇게 읽어드릴 사연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8개 사연 준비했고요. 이 중에 본인의 사연이 없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 우리 함께 우울한 코로나 시국 잘 견뎌내려고 같이 한바탕 즐겼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사연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다 읽어보았답니다. 감사 인사는 어떻게 해도 부족할 것 같지만 오늘 사연 소개 모두 끝나고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두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직 기저귀를 떼지 않은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모두 공감할 겁니다. 밤에 푹 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여유있게 밥 한 술 뜨는 건 기적이 되고 아이를 안고 업고 이느라 온몸에 신경통을 달게 됩니다. 그렇게 영문 없이 울고 보채고 앉으면서 안기고 매달리기까지 하는 아기를 돌보다 보면 연인이었던 부부 사이는 사랑보다는 전우애가 남고 애한테 집중하느라 서로를 돌아볼 여유도 사라져버리죠. 피곤하고 여유가 없어지니 삐끗하면 다툼까지 발전하는 것도 예사가 되고요. 한참 그렇게 고된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클럽메드를 만났습니다. 리조트 안에서 휴식, 레저, 식사까지 다 해결되고 애들을 무려 키즈클럽에서 봐주는데 얼마나 잘 놀아주는지 애들이 부모를 찾지 않는다는 후기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기대 반 의심 반으로 클럽메드 체러팅을 예약했고 기저귀 팬티를 입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제 발로 키즈클럽 놀이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끝나는 시간 5시였나 하여튼 그때 찾으러 오면 된다 하는 키즈클럽 지호의 말은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멀찍이서 애를 관찰하며 따라다녀 봤는데 선생님 손잡고 바구니 들고 개 잡으러 모래밭에 나가고 비누방울 놀이하고 물놀이하고 아주 제대로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풀장에서 늘어지게 자고 여유있게 점심 뷔페를 즐기고 보트도 타고 줄타기도 하고 꿈같은 시간을 즐겼습니다. 각자 놀다 저녁 나절에 다시 만나면 어찌나 애틋하던지요. 아주 애정이 철철 흘러나와서 우유를 엎어도 그럴 수 있지. 옷을 버려도 빨면 되지. 여유있게 웃을 수 있더라고요. 애도 하루 종일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밤새 꿀잠을 잤고요. 덕분에 저도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기에 염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클럽메드의 그 마법 같은 시간에 홀딱 반해버린 저희는 그 후로 둘째 낳고 체러팅을 한 번 더 갔고요. 사내 녀석 둘의 어린이 에너지가 넘쳐날 때 푸켓을 또 갔습니다. 가족여행을 가면 누군가는 짐꾼으로 누군가는 살림꾼으로 다 같이 즐기기가 쉽지 않은데 클럽메드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여행이라 참 좋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는 청소년이 된 아이들과 한 번 더 가보려고요. 그날이 얼른 오길 손꼽아 기다립니다. 네, 육아에 지친 가족이 같이 클럽메드 방문하셔서 키즈클럽 이용하셨던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사연에서 키즈클럽에서 느낀 그 해방감, 그리고 키즈클럽에서 이제 아침 9시 이렇게 일찍부터 저녁 5시 이렇게 아이를 다 봐주니까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은 본인의 시간을 즐기시고 그리고 또 다시 저녁에 아이를 만났을 때는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아이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이의 실수도 또 그냥 그럴 수 있지 하며 눈 감아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문혜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Dear 클럽메드,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와 계절이 반대인 호주로 날아갔어요. 일로 함께할 수 없었던 남편이 인천공항까지 데려다주고 2주 동안 잘 지내다 오라고 저와 두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시드니에서 해안을 따라 북쪽에서 약 4시간을 쭉 차로 달려가면 만날 수 있는 포트 맥쿼리라는 도시에 2주 동안의 숙소를 잡아두었어요. 처음 방문하는 호주에서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의 도시에 머무는 것이 아닌 호주를 다녀왔던 사람들에게도 생소할 수 있는 도시에서 머물길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사연을 통해 말하고 싶은 주제랍니다. 아이가 아기로 불릴 때부터 아기띠를 하고 유모차에 태워서 세계 방방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사실 여행의 목적이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그냥 여행이 좋아서 새로운 문화를 접해보고 싶어서 혹은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떠났던 것 같아요. 아기 하나가 아기 둘이 되고 아기에서 아이로 불리고 학교에 들어가는 그 어떤 과정에도 1년에 서너 달 정도는 여행으로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글짓기를 하는데 무언가 생각이 남다른 것 같았어요. 미래를 꿈꿀 때에도 아이의 스케일은 상상 이상으로 넓었고 아이의 무대는 아이의 생각과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나 보였어요. 그때부터 여행이 단순히 놀러 간다는 것이 아닌 한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는 경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쯤 호주 여행을 계획했을 때 아이들이 호주의 자연환경을 마음껏 누리면서 앞으로 어떤 식의 여행을 해나가면 좋겠는지 스스로 생각하길 바랐어요. 호주에서는 8월 말 Keep Australia Beautiful Week의 행사가 열리는데 호주 천혜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클린업을 하자는 캠페인이에요. 저는 이 기간에 호주에 머물기로 했고 호주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아이들이 보고 무언가 깨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요 도시에서 먼 생소한 도시에 위치한 호텔을 예약했어요. 호텔에서는 이 주간에 호텔이 위치한 동네, 주변 길, 바다 앞까지 쓰레기 줍기 봉사를 진행하는데 이 봉사 활동에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들과 호텔이 위치한 동네의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던 봉사단에 호주와는 연결고리 하나 없고 이질적으로 생긴 한국인인 저와 어린 두 딸이 함께했습니다. 3시간을 쉼없이 걸으며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두 아이는 계속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이 깨끗한 호주에도 구석구석 쓰레기가 있네요.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앞으로 여행을 다닐 때는 봉지를 들고 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면 어때요? 아이들은 봉사를 하면서나 봉사가 끝나고 나서나 자신들이 느낀 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글로 적었습니다. 소위 고급 리조트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는 럭셔리 여행도, 한두 달 살면서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한 달 살기 여행도, 유명 관광지만 찍고 도는 패키지 여행도 이것저것 참 다양하고 재미나게 많은 여행을 다녔지만 지난 호주 여행은 아이들과 제게 여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떠날 목적지인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최근의 기후변화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겪으면서 더욱 지난 여행이 떠오릅니다. 여행 중 타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특별한 여행 사연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여행에서 지속 가능한 여행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늘 자연과 지역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여행을 모토로 여행객에게 휴식은 물론 영감을 불러일으켜주는 클럽메드에도 큰 박수와 함께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꼭 놀러가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요. 네, 두 자녀와 함께 호주로 여행 가셨던 사연이었는데요. 여행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셨잖아요. 쓰레기 줍기. 사실 사진도 몇 장 같이 보내주셨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를 막 줍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바로 참 교육이 아닐까.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커가는데 많은 가치관에 그런 영향을 끼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3번째 사연은 김도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쿠바 리브레 도윤 리브레 2017년 2월 저는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캐나다는 제 인생의 황금기라 할 만큼 1년 내내 그저 웃고 또 웃었을 만큼 행복한 1년을 안겨주었습니다. 너무나 잘 맞는 캐나다였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연장하지 못했고 결국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샤워기를 틀어놓은 채로 울기를 몇 번. 이렇게 돌아갈 순 없다를 외치며 세계 지도를 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이름을 보던 중 쿠바를 보았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가깝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캐리비안 해의 섬 중 하나고 체게바라 해밍웨이. 그렇게 바로 캐나다 비자의 마지막 날에 맞춰 아바나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쿠바는 이름만큼이나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인터넷이 없었기에 사람들과 더 많이 말할 수 있었고 쉽게 지나치는 아름다운 것들을 더 많이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쿠바와 점점 사랑에 빠져들 즈음 내 집이라고 생각하며 누비던 아바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미 시각은 11시, 워낙 순수하고 착한 현지인들이 많이 있는 쿠바지만 11시에 여자 혼자 골목을 누비려니 조금 무서웠습니다. 또 영어를 할 줄 모르는 현지인들과 대화해서 길을 찾으려니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길을 헤맬 무렵 누군가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에게 길을 물었고 그분은 정말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가 길을 설명해 주고 있을 때 여러 중년의 커플 무리가 왔는데 알고 보니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섬에서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참 따뜻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만난 커플들과 저는 1시간이 넘게 아바나의 한 골목길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밤이 너무 늦어 헤어지려니 모두가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그 커플들은 다음날 쿠바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자신들의 나라는 쿠바와 가까우니 꼭 놀러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한 백패커였기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읽은 것인지 그들은 제 핸드폰에 자신들의 주소와 모든 신상 정보를 적어둔 뒤 돈은 걱정 없이 그저 몸만 와서 쉬다 가라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와야 한다며 정말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쳤다. 재밌고 즐겁고 좋은 사람들 같지만 1시간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나라를 가냐. 왜냐하면 이미 저의 마음은 쿠바 다음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목적지가 정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인터넷 카드를 사고 인터넷을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쿠바의 큰 호텔에 가서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대해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한계. 그곳에서 사업을 하려다 잘 안 된 어떤 한 중년의 남성, 그게 제가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정보였습니다. 그 후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으로 며칠을 갈까 말까를 고민하던 중 쿠바의 국립 발레단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독일에서 온 나이 지긋하신 아주머니가 앉으셨는데 혼자 여행을 오셨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이미 60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배낭을 메고 여행하시는 모습을 보니 절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하하호호 이야기를 나누다 저의 고민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길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믿어도 될까? 만약에 살인범이면 어떡하냐? 등등. 그리고 그분이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첫 느낌을 믿어라. 그렇게 저는 쿠바에서 한 달을 여행한 뒤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꿈같은 2주를 천사 같은 친구들과 보냈습니다. 정말 그 친구들은 저를 지극정성으로 맞이해 주었고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쿠바는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캐나다의 비자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고 때로는 사고가 행운을 부를 수도 있고 용기가 좋은 친구들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일까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여전히 무모하고 대책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행복합니다. 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여행지 쿠바와 트리니다드 토바고 여행기 사연이었는데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친구들을 따라서 여행지를 변경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또 더 좋은 경험도 겪기도 하고 이런 게 정말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김지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했던 2018년 다낭 여행.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2월 저는 평창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해 복직한 지 2년차 되던 해로 어느 때보다
고군분투하던 때였습니다. 많은 직원들 중에 저에게 평창 출장에 기회가 온 것은 일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고, 아이를 돌보느라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던 참이라 국제적인 행사의 현장을 직접 다녀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5살 된 아들이었습니다. 14년생으로 14년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14년생으로 아들이 3살이 되던 해 복직을 했는데 그 뒤로 분리불안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진학한 해라 분리불안이 절정이었는데요. 아침 등원 때부터 하교 후 집에서도 말 그대로 엄마 껌딱지가 됐던 때였습니다. 일도 육아도 잘하고 싶었던 저는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평창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당연히 일로는 성취감이 충만했고 육아는 질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점점 더 바빠지는데 집에 와서는 아이를 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커지니 아무리 인정받고 일이 좋아도 점점 의욕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던 참에 저에게 3일 정도 특별 휴가가 생겼습니다. 업무 특성상 쉬는 날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휴가는 모든 회사 업무를 내려놓고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갑작스러운 휴가였기 때문에 남편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아이에게 가슴 깊이 엄마의 사랑으로 꽉 채워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여행이었어요. 핸드폰도 다 치우고 온전히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며 보내야겠다고 다짐하고 나니 여행이 가장 좋겠더라고요. 셋이서 여행은 많이 다녔지만 둘만의 여행은 처음이었기에 국내 여행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억이 좋아서 평창을 다시 다녀올까 제주도를 갈까 고민하다가 이왕이면 해외로 가보고 싶더라고요. 마침 직전에 해 휴가로 다낭을 다녀왔는데 안전하게 느껴졌고 호텔에 머물다가 호이안만 다녀오면 될 것 같아서 바로 비행기를 예약하고 숙소를 알아봤습니다. 아이와 둘이 여행이니 비행기 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늦지 않아야 했고 호텔 안에서 아이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여행 준비를 하고 드디어 떠났습니다. 엄마랑 있으면 세상 순둥했던 아들은 다행히 비행기도 잘 타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3박 4일간의 다낭 여행을 즐겁게 다녀왔어요. 마지막 날은 체크아웃하고 바로 공항으로 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인천에 내리자마자 반겨주는 아빠를 만나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3박 4일간의 짧았던 다낭 여행이 아이와 저에게는 애착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고 일하는 엄마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다낭 여행 후 약 6개월 뒤 저는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복직한 지 딱 2년 반 되던 때였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퇴사를 한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학교에 입학한 아이는 이제야 엄마 손을 조금씩 놓고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루에도 10번도 더 그만두자,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자 마음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울며 등원하면 저도 울면서 출근하기 일쑤였고 일을 하면서도 아이 문제로 기운이 빠지곤 했습니다. 여행기를 쓰면서 아이에게 다낭 여행이 기억나는지 물어봤더니 가물가물하다고 하는데요. 그날 집에 가기 싫다고 우는 모습 사진에 다 담겨 있다고요. 아이가 더 자라기 전에 엄마와 또 단둘이 여행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길도 막히고 국내 여행도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언젠가 다시 자유가 찾아오겠지요. 네, 워킹맘의 애환이 느껴지는 다낭 여행 사연이었습니다. 중간에 사진도 굉장히 많이 첨부해 주셨고 그리고 또 그 다낭에서의 하루하루 3박 4일 기간의 하루하루의 일정이나 재밌게 보내셨던 일도 기록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고 이제 사연의 초반부랑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드렸어요. 저는 비혼 상태라 아이도 없고 해서 이 마음을 충분히 100% 이해하지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주변에서 보고 또 저희 부모님도 생각하면서 참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또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엄마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가늠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에 아이와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신 사연 보고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공유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김경민님의 사연입니다. 4대 가족이 떠났던 함께했던 발리 여행. 우리 가족은 여행 취향이 확연하게 갈린다. 나와 큰딸은 근사한 호텔에서 칵테일 마시며 마음까지 쉬는 것이 최고의 휴식이지만 남편과 작은딸은 몸으로 부딪혀서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휴가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애초에 클럽메드 푸켓을 택한 것도 우리 가족의 정반대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이유였다. 4일 동안 나와 큰딸은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다가 잠이 들곤 했지만 남편과 작은딸은 스노클링과 양궁, 스쿼시 등을 지치지 않고 한 덕에 우리 모두가 만족한 휴가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푸켓에서 즐겁게 지내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여행 취향은 아버지를 꼭 닮았고 엄마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바나나 보트를 타셨던 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로 복귀하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던지 부모님을 모시고 가겠다는 계획이 이루어진 건 결국 내가 퇴직한 후였다. 푸켓 여행에서는 대학생이었던 딸들이 벌써 결혼을 해서 사위들이 생겼고 손주들도 태어났다. 무려 4대가 가는 여행지를 고르자니 연로하신 부모님이 비행기 타시는 시간도 고려해야 했고 손주들이 모기에 물릴까도 걱정해야 했고 여행지의 날씨도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발리로 결정했다. 드디어 우리 부모님, 우리 부부, 큰딸 부부와 작은딸 부부, 그리고 두 손주들까지 총 10명의 대가족이 발리로 떠났다. 다행스럽게도 90이 가까운 연세에도 아버지는 건강하신 편이어서 발리에 잘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을 맞은 쥐오들은 3대는 봤어도 4대 가족이 여행 온 건 처음 본다면서 놀라워했다. 숙소가 럭셔리한 호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식사도 만족하셨고 공연도 즐거워하셨다. 아직 어린 탓인지 손주들이 키즈클럽에는 적응하지 못했지만 입술이 파래질 때까지 하루 종일 수영장에서 놀았다. 아버지는 증손주들이 놀고 있는 수영장 옆에서 칵테일을 드시면서 쉬시는 동안 80 넘은 엄마는 스노클링을 하러 가셨고 딸 부부는 윈드서핑을 갔다. 매일매일이 꿈 같기도 했던 4박 5일은 금방 지나갔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I love 발리 앞에서 온 가족이 사진을 찍었다. 매년 이렇게 여행을 오자고 다짐을 했는데 그 여행이 아버지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몰랐다. 그 다음의 해 아버지께서 쓰러지셨고 결국 작년 겨울에 세상을 떠나셨다. 내 카톡 프로필의 배경 사진은 I love 발리 앞에서 찍었던 가족 사진이다. 그 사진 속에서 아버지가 웃고 계신다. 누가 나에게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했었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발리 여행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 손녀딸도 가끔 발리 여행을 떠올리며 다시 가자고 한다. 발리에 가면 아버지의 웃는 얼굴이 떠오를까? 코로나가 진정되면 우리 가족 모두 다시 발리에 가서 아버지와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본다. 네, 손주, 증손주까지 4대가 클럽메드 발리로 여행하신 사연이었는데요. 4대 여행에 대해서 막 즐겁게 읽다가 마지막 아버님의 마지막 이런 여행이었다는 소식에 굉장히 뭉클해졌었던 그런 사연이었어요. 역시 계실 때 좀 많이 다니고 그래야 나중에 좀 후회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저 스스로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안인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페르세폴리스의 짓궂은 영혼. 오래전 TV로 페르세폴리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평소 다큐멘터리 채널을 즐겨보는데 유독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는 무슨 이유에선지 페르세폴리스에 꼭 가봐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쉽게 오가는 여행지도 아니고 비자 받기도 무척이나 까다로웠지만 겸사겸사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터키와 한 묶음으로 여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
터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란으로 넘어간 나는 수도인 테헤란에서도 지체 없이 페르세폴리스가 있는 쉬라즈로 내려갔다. 쉬라즈로 향하는 버스에서 고향집에 간다는 에산이란 친구를 만났는데 장시간 그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얼떨결에 그 친구 집에까지 가게 됐다. 에산의 부모님은 대단한 손님이 온 것처럼 나를 맞아줬고 에산 또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처럼 나를 소개했다. 가족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게 빈 방을 내어줬고 나도 그 호의에 감사해하며 그 집에 짐을 풀었다. 휴일에는 대중교통도 잘 안 다닌다고 해서 에산에 자전거를 빌렸다. 거리에 나와보니 진짜 무슨 유령 도시처럼 넓은 도로가 텅 비어있고 상점들도 대부분 셔터가 닫혀 있었다. 좀 음산한 분위기였지만 차가 없어서 자전거 타기는 딱 좋았다. 생각보다 일찍 구경이 끝나서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도시 구석구석을 둘러봤다. 여전히 도로에는 차도 사람도 없고 가게는 다 셔터가 닫혀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하나가 내 자전거 옆으로 바짝 다가왔다. 넓은 도로를 놔두고 왜 이렇게 가깝게 붙는지 짜증이 나려는 순간 오토바이가 자전거를 살짝 밀쳤다. 뭐야? 자전거가 기우뚱해서 방향을 잡는 사이 뒤에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겼다.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는데 벌써 그 질긴 가방끈이 잘려 놈들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손을 허우적거렸고 놈들은 내 손을 밀쳐냈다. 차라리 걷는 중이었다면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을 테지만 자전거 위에 있어서 한 손밖에 쓸 수가 없었다. 어이쿠. 놈들이 밀쳐내는 손에 작은 칼이 들려있는 걸 보고 손을 뒤로 뺐다. 발길질이라도 해보려고 자전거를 세우자 놈들의 오토바이는 힘껏 앞으로 달려나갔다. 다시 힘껏 페달을 밟아보았지만 자전거로 오토바이를 따라잡을 순 없었다. 100m가량을 쫓아가며 외쳤다. 패스포트, 패스포트. 곧 놈들은 방향을 바꿔 시야에서 사라졌고 텅 빈 거리엔 다시 나 홀로 남게 됐다. 이거 뭐야? 어떡하지? 경찰서로 가야 할지 집으로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하지만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영어가 잘 통하지도 않는 이곳에서 경찰서를 찾는다 한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다. 결국 주머니에 넣어뒀던 지도를 꺼내 위치를 표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에산의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지만 사람이 없는지 안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핸드폰이 가방과 함께 사라져서 에산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문 앞에 쭈그려 앉아 에산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에산을 기다리면서 가방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생각해봤다. 캠코더, 카메라, 핸드폰, $50, 9만원 상당의 이란 돈과 현금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잡다한 자료가 있는 USB 메모리, 노트 하나, 펜 2개, 그리고 여권. 역시 여권이 가장 큰 문제였다. 여행지에 와서 동네 구경을 할 땐 보통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이란엔 검문이 많아서 갖고 나갔었다. 타국에서 여권 재발급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큰마음 먹고 떠난 여행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오른쪽 어깨가 욱신거려 옷을 들춰보니 10cm 정도 칼에 베인 상처가 있었다. 베었다기보다 약간 긁혀 있었다. 상처에 피가 살짝 맺혀 있는 정도였다. 그놈들도 해치려는 의도보다 위협하려고 휘두른 것 같았다. 손발이 자유로워 더 집요하게 달려들었다면 심각한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다음날 새로 돈을 환전하고 싸구려 핸드폰을 하나 샀다. 에산이 테헤란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 그 친구 집에 머물 수 있게 해줬다. 어머니가 준비해준 큼직한 샌드위치를 들고 버스 터미널로 갔다. 에산이 테헤란행 버스표를 끊어줬다.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모로 도와줘서 고마워. 고맙긴 이런 사건이 생겨서 오히려 미안한걸? 네 잘못이 아니잖아. 테헤란에 도착해 에산이 소개해준 친구 레자의 집 앞에 가서 전화를 했다. 저녁에 올 줄 알았다며 회사에서 헐레벌떡 뛰어온 레자는 처음 보자마자 낯가림 없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서글서글하고 유머러스한 친구였다. 함께 집에 들어갔다. 방 2개와 푸른색 카펫이 깔린 작은 거실. 남자 혼자 사는 집처럼 보이지 않는 깔끔한 집이었다. 테헤란에서의 계획은 어떻게 돼? 여권 날치기 당해서 재발급 받아야 해.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너희 집에 얼마나 머무를 수 있을까? 얘기 들었어. 근데 내가 요새 집에도 잘 못 올 정도로 너무 바빠서 말이야.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상관없어. 어차피 혼자 알아봐야 할 것이 많거든. 그럼 원하는 만큼 머물러. 빈방이 있는데 불편하며 내 침대에서 자도 되고.
레자가 내 옷차림을 보고는 자기 옷을 몇 벌 꺼내줬다. 뜨거운 날씨였지만 일 안에선 반바지나 화려한 색상의 옷을 주의해야 했다. 레자가 내준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다. 레자는 내가 혼자 지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가게를 알려줬다. 같이 피자를 먹고 동네 한쪽에 있는 공원을 거닐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일 안에는 타룹이란 정서가 있다고 했다. 먹을 걸 계속 권하고 문 앞에서 먼저 들어가라 하고 어떤 물건을 마음에 들어하면 가져가라고 하는 등 때로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 만큼의 지나친 배려를 말한다고 했다. 레자는 이란의 전통을 설명하면서 타룹이 너무 심할 때가 있다고 고개를 저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정서 때문인지 지금까지 만난 이란 친구들은 손님 대접이 아주 능숙했다. 올림픽에 손님 맞기 종목이 있다면 금메달은 당연히 이란의 차지가 될 것이다. 안 좋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란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다. 레자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양손 가득 장을 봐 냉장고를 채워줬다. 내일 저녁 집에 올지도 몰라. 괜찮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여긴 내 집이 아니라 네 집이야. 레자는 빙그레 웃으며 열쇠를 건네주고 나갔다.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목록을 만들어 정리했다. 여권이 순조롭게 발급되길 기다리며 잠을 청했다. 레자의 호의는 그칠 줄을 몰랐다. 자신이 옆에서 챙겨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그의 호의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 같았다. 다른 여행자들에게서 이란의 평판을 익히 들어왔지만 듣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매번 놀랍고 그렇기에 무슬림에 대한 세상의 편견이 매번 안타깝다. 아침 일찍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깼다. 레자가 소개해준 친구 마르지였다. 우선 택시를 타고 전자상가로 갔다. 전자상가라고 해봐야 낮은 건물 하나와 그 주변에 관련 상점이 좀 있을 뿐이었다. 대부분 핸드폰 가게고 카메라를 파는 가게는 많지 않았다. 매장에는 카탈로그 같은 것도 없고 전시된 물건이 다였다. 가격도 우리나라보다 50% 이상 비쌌다. 너무 비싸네. 전자제품에 세금이 많이 붙어서 그래. 어떻게 더 알아볼래?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런 가격이면 못 사. 그럼 뭐하지?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나 테헤란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 마르지는 잠시 고민을 하다 가까운 곳에 있는 박물관으로 날 데리고 갔다. 국립박물관 치고는 규모가 작지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오랜 역사와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였던 만큼 전시물은 다양했다. 크세르크세스와 관련된 유물을 보다가 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만한 영화 300으로 시작된 영화 얘기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한때 영화광을 자처했던 내가 봐도 영화를 꽤 즐기는 친구인 것 같았다. 마르지는 갑자기 좋은 장소가 생각나는지 박물관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식당에 데리고 갔다. 아무런 설명을 보태지 않고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특정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즐거운 건 세상에 없다. 그 상대가 여자라면 친구 이상을 고려해도 된다. 이란에서 이런 친구를 만날 줄이야.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정처 없이 길을 걸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대임을 서로 알아챈 것이다. 스카프 두르고 있는 거 불편하지 않아? 불편하지. 벗어 던지고 싶어.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이란 여자들도 해변에 놀러 갈 거 아니야. 거기선 어떻게 해? 이란 바다 별로 안 좋아. 유명한 해변이 하나 있는데 가로막을 쳐놓고 남녀가 따로 놀아. 진짜 웃기다. 별로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야. 그러게 말이야. 한 옷가게 쇼윈도가 눈에 들어왔다. 마네킹도 히잡을 두르고 있네. 당연한 건가? 그래도 요즘엔 좀 나아진 거야. 마르지가 스카프를 풀어 얼굴만 보일 수 있도록 꼼꼼히 감쌌다. 규정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해. 머리카락도 보이면 안 돼. 우리나라에선 여자가 축구장에 가지도 못해. 그런 걸로 시위 같은 건 안 해? 하지. 몇 년 전에 여성단체에서 50명이 담합해서 국가대표 경기를 보러 갔다가 체포된 적이 있어. 몇 시간 만에 풀려나긴 했지만 상황이 그래. 참 답답한 노릇이다. 우리는 국립극장으로 보이는 큰 건물 앞에 멈췄다. 전통 공연을 하는 극장이었다. 극장 주변이 작은 공원처럼 꾸며져 있었다. 산책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노닥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도 음료를 하나 사서 작은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언제나 이렇게 늘어져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제일 재미있다. 이런저런 생각이 머리에 차오르며 미소가 지어졌다. 에쌍과 옆집 친구, 그들의 부모님, 레자와 그의 여자친구.
그리고 마르지, 그 밖에 소소한 만남을 가졌던 친구들. 어떤 여행지에 가서 그곳의 자연, 역사, 문화가 아닌 사람만을 여행했던 적이 있었던가? 많은 여행을 다녔지만 이렇게 가슴이 꽉 채워지는 여행을 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어쩌면 그 오토바이 날치기는 페르세폴리스 어딘가에서 튀어나온 고대의 영이었을지도 모른다. 날 이곳으로 유혹해 이란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짓궂은 영혼. 난 다시 이란을 찾을 것이다. 그때 페르세폴리스 한가운데서 외쳐야지. 그래도 여권은 너무 심했잖아. 네, 페르세폴리스 여행을 위해 이란과 터키 여행하신 사연이었는데요. 사연이 길어서 제가 한 절반 정도로 중간중간 요약해서 읽어드렸어요. 사연 중에 그런 이란의 모습, 시라즈, 그리고 테헤란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실감나게 묘사해 주신 부분도 많았는데, 전체적인 이야기 중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이란 사람들과 함께 겪었던 에피소드 중심으로 요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한 편의 소설을, 단편 소설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글도 잘 쓰시고 여러 가지 생각과 또 흥미로운 사실들, 잘 몰랐던 얘기,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끔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주셔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김화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나에게는 중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옌옌입니다. 옌옌은 엄마의 가게에 중국차를 사러 오면서 알게 되었고, 우리는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를 나누는 언니 동생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옌옌과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자매가 되고 나서 나는 중국의 음악과 드라마에 빠지게 되었고, 중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옌옌과 나는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옌옌은 나에게 광저우의 속살, 중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경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고, 나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처음 향한 곳은 중국의 보석, 옥을 파는 시장에 갔습니다. 촉빛의 옥부터 연두 물든 형형색색의 옥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의 길거리 음식 탐방에 나섰는데, 광저우의 옥수수와 고구마는 너무 달았고 처음 맛보는 양꼬치와 단밤과 대추는 피로를 잊을 만큼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쪼개어 처음으로 중국 버스를 타고서 중국의 절과 공자를 모신 사당을 들러서 중국의 문화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인들만 간다는 머리 마사지를 받았는데 그 한 번으로 피로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둘째 날 아침, 옌옌이 나에게 보여줄 곳이 있다고 무작정 따라 나서라고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선 곳은 동물원이었습니다. 사실 좀 생뚱맞았지만 동물을 좋아하는 나를 생각해주는 옌옌이 고마웠습니다. 광저우의 동물원은 안 보면 후회했다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크고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사파리 구경을 기차로 하고 수많은 홍학은 춤을 추듯 거닐고 있었으며, 너무나 큰 새장의 많은 종류의 새들은 감탄을 넘어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옌옌이 시간이 늦어서 큰일 났다며 동물원을 나서서 나를 또 어디론가 급하게 데리고 갔는데, 그곳은 서커스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서커스 공연은 환상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옌옌의 깜짝 선물이었던 대륙의 동물원과 서커스 공연은 상상도 못했던 놀라움과 감탄사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옌옌과의 여행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서커스 공연이 끝나고 작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한국말로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내 앞을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내 발을 차면서 얼른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얼핏 짧은 중국어 실력에도 한국에 대한 욕설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옌옌이 나의 앞을 막아서며 중국어로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중국 아줌마에게 나의 발을 왜 찾는지를 따져 물으며 뭔가를 설명을 하며 화를 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다투고 어려운 중국말로 옌옌이 손으로 짚어가며 무슨 말을 했는지, 옆에 있던 중국 아줌마의 아들이 나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옌옌에게 좀 전에 어떤 말을 했길래 그 아줌마 아들이 나에게 사과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예니에는 우리 언니한테 이렇게 예의 없이 굴지 말라고 했고, 중국인인 나는 한국에 가면 우리 언니처럼 한국인이 잘해주어서 친절함을 느끼는데 왜 당신은 내가 받았던 친절처럼 우리 언니가 중국 사람은 친절하다는 것을 못 느끼게 만드냐며 따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을 차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니는 오늘은 자신이 한국에서 힘들 때 언니인 내가 자신을 도와주고 늘 친절하고 한국에서 살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고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준비한 하루였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충분히 나를 위하는 예니의 마음을 알았고 아마 평생 우린 언니와 동생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오늘 그날의 예언처럼 우리는 서로 도와가며 자매의 연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국에서 만난 중국인 의자매와 중국 여행 가셨던 사연이었는데요. 광저우의 여러 가지 음식, 서커스 등등 다양한 것도 흥미로웠지만 역시 마지막에 불친절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행이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 의자매가 나를 위해서 그 사람과 싸워주고 그랬던 사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것 같고 역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도 너무 소중하지만 나에게 불합리한 일이 생겼을 때 나보다 더 화를 내주고 내 앞에 대항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사연은요. 손편지로 저희한테 우편을 보내주신 분인데요. 김정국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굵은 빗줄기에 다시금 생각나는 여행의 추억을 함께 나누고자 편지를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여행에 대한 특별함은 있듯이 제게 여행은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이자 사랑하는 가족과의 약속 같은 존재입니다. 어려운 형편의 학업에만 몰입했던 젊은 시절, 간혹 학회 참석차 다녀온 출장을 제외하면 여행은 사실 그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먼 나라 얘기였답니다. 그렇게 여행에 유달리 인색하던 제게 빠똥 비치의 화려한 야경 투어, 난생 처음 도전해본 패러슈팅, 스노클링, 화려한 사이먼쇼 공연 등 새로운 신세계와의 만남으로 다가왔던 신혼여행은 사랑하는 아내와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언젠가 꼭 다시 가자던 아내와의 약속으로 남겨졌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제게는 여행해주는 행복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나 아내와 소담하게 떠난 발리 리벤지 신혼여행은 정신없던 일상을 떠난 자유와 사원 원숭이에게 안경을 강출당하는 색다른 경험까지 새로움의 연속이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미 태중에 예쁜 이세와 함께했던 가족여행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고 감사한 이벤트였답니다. 그렇게 가족과 매년 함께하자던 여행 약속은 한 해의 끝을 맞이하는 기념 행사처럼 되어 손꼽아 기다려지는 이벤트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둘만의 여행은 어느덧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여행이 되었고 같은 추억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여행의 큰 행복과 선물에 다시금 감사를 느낍니다. 여행 추억 남기기를 유난히 좋아하셔서 매일 아침 여유로운 리조트 산책과 물놀이, 관광 투어를 즐기셨던 장인어른과 배우신 수영 실력을 유감없이 뽐내셨던 장모님, 그리고 처음 경험하지만 너무나 만족해하신 태국 마사지, 젊은 우리 부부보다 더 활력있고 여행을 즐기셔서 오히려 놀라워했던 일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한 해의 끝자락 연말을 보내고 태국 클럽메드를 떠나는 날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다음엔 꼭 크리스마스 휴가를 클럽메드에서 함께 하리라 가족과 같은 굳은 약속을 하며 아쉬움을 달랬고 꼭 1년 만인 2019년 12월 23일 저희 가족은 체러팅 클럽메드에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답니다.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했던 체러팅. 첫날부터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와 어우러진 가든 파티. 너무 예쁘고 깜찍하고 풍성하고 환상적이었던 크리스마스 디너. 크리스마스 폭죽쇼.
친절한 지호와 함께한 식사, 매일 야생 원숭이 친구들과의 깜짝 만남을 기대하던 조식, 우리 가족만을 위한 특별한 디너 코스, 딸아이와 함께한 카누 놀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행복했던 여행을 마치고 클럽메드를 떠나는 순간까지 손수 배웅해 주신 촌장님과 많은 지호분들, 가족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여행의 즐거움과 신세계를 느끼게 해준 고마운 시간들이었고, 처음 클럽메드를 만났던 태국 클럽메드로 꼭 다시 여행 가자는 약속도 함께 남겼답니다. 그로부터 불과 2개월, 전 세계에 유행한 코로나 전열이 큰 장벽이 되어 결국 지난해 5월로 예약되었던 태국 클럽메드 여행 계약을 아픈 마음으로 취소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함께했던 체러틴 클럽메드 여행을 끝으로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기에 저희 가족에게 그 추억들이 더 소중하고 아련하기만 합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된 아이는 아직도 조안나, 그레이스, 타샤, 슈가 등 여러 지호 언니들과 함께했던 클럽메드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클럽메드 어린이날 그림 그리기에도 그 기억을 담을 만큼 그리워하고 있고, 저 역시 아내에게 약간의 핀잔도 들어가며 여행의 새로운 신세계를 선물해 주었던 클럽메드의 시간들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과 함께한 약속의 시간들을 추억하며 다시 그 시간이 찾아오길 오늘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코로나 전염 유행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간이지만 언젠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여행의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난 여행의 추억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픈 마음에 두서없는 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장마 빗줄기가 지나면 맑고 청명한 하늘이 오듯이 모든 분들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행복한 시간이 다시 찾아오길 바라고 저희 가족도 여행 추억을 다시 쌓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벤트 마지막 사연으로 정말 어울리는 3장의 편지, 손편지 사연이었습니다. 클럽메드에서 아마 3번 이상의 가족 여행을 신혼여행부터 시작해서 가족 여행을 가시면서 느끼셨던 경험, 그리고 약속, 다음 여행을 위한 약속,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사연이었고 곧 다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저는 자격이 없지만 약속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그래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꼭 다시 클럽메드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고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클매직이 욕심에 오늘은 영상 길이 아마 경신한 것 같습니다. 거의 1시간이 된 것 같아요. 2배속으로 들으셔도 괜찮고 끊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소개된 사연자 분들께는 이쿠나 클럽메드 에코백 타올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 7월 14일에 페이스북에서 마지막 3차 대상과 해피상 발표하면 마지막 몰디브 카니 숙박권의 주인공도 가려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3개월의 기간 동안 사연 보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이 어설픈 초보 방송도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힘든 기간이 찾아왔는데요.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말고 꼭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또 여러분을 만날 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매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